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에게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이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곧 최 의원을 불러서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 2008년 다스 비자금 문제 수습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JT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당시 특검이 120억 원 비자금의 존재를 눈감아 주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JTBC가 지난달 단독 보도했던 다스 비자금 문건의 차명 계좌 주인 17명의 실체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있은 뒤 여진이 이어지며 시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60여 명, 이재민 1,500여 명이 발생해 체육관과 교회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당장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수시 논술 전형을 비롯한 입시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능 문제지를 지키는 데 비상이 걸렸고 학원가들은 이 틈을 노린 특강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문건들이 비밀 문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태블릿 PC 입수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재판에 제출된 태블릿 PC 문건들이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증거물임을 인정함으로써 태블릿 PC 조작 주장은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사흘 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공동 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할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관련 정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지 8개월 만에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수습자 수색을 종료하고 선체 조사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진이 덮쳤던 포항 지역에는 오늘까지도 여진이 49차례나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상자도 늘었습니다. 또 지진 때문에 연기된 수능은 갖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뉴스룸은 지진 관련 소식을 잠시 뒤로 미루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지진 못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2가지 소식을 단독으로 취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친박계 핵심 실세 정치인인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가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관련 진술도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돈 40억 원이 흘러갔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관례였고 어느 정부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당시 대통령 핵심 측근이었던 실세 정치인에게도 거액을 전달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에서도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두고 고위층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경환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핵심 실세였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최근 검찰에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의 경제부총리 재직 기간과 이 전 원장의 국정원장 재임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겹칩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이 최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1억 원은 앞서 검찰이 밝힌 청와대 상납 특수활동비 40억 원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최 의원은 친박계를 이끄는 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무슨 명목으로 이런 거액을 주었다는 것인가? 당시 국정원은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이현수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 전체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 장관에게 현금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대가성이 있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정원 예산권을 쥐고 있던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네겠다는 계획을 이병기 당시 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 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조실이 준비한 논리는 예산 문제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전 실장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경환 의원 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최근 정치권 사정 작업에 대한 물타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억대 수수 의혹을 취재한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 이건 우리 취재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사건의 키맨은 역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원 예산을 총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달 말부터는 검찰에 소환돼서 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현수 전 실장 이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돈 1억 원을 줄 것을 이 당시 국정원장에게 승인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 뇌물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 돈을 줬다는 사람만의 진술 가지고는 이게 입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수의 진술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 전 실장의 돈을 준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밖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때문에 검찰이 계좌 추적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결정적인 물증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줬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현수 전 실장은 국정원장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예. 또 엊그제 이병기 전 원장도 이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국정원 최고의 간부 2명이 이제 같은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게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국정원이 먼저 갖다 준 건가요?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돈이 건너간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1억 원이 건너간 시기는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뿐 아니라 전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던 자리에 있었을 때인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당시 이현수 실장은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고 예. 이병기 전 원장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가를 바라고 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전 실장이 역시나 이제 돈 전달 과정에 핵심 고리를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은 같은 친박계 인사지만 두 사람은 서로 가깝지는 않은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원장이 친분 관계로 국정원 돈을 최경환 의원에게 건네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국정원 조직을 잘 모르던 이병기 당시 원장이 국정원 매니저 당시 국정원의 핵심 실세였던 이현수 전 실장의 보고를 그대로 승인만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이번 돈 전달 의혹 최경환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고 실세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전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초인 2013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서 이 법안과 예산 처리를 담당했고 다음해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이 당과 정부 모두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돈이 너무 여기저기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전혀 감시가 안 되는 돈, 그러니까 영수증도 필요 없고 그런 돈이 수천억 원이 국정원으로 주어지고 그 돈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나눠 먹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최경환 의원이 받았다는 돈은 그동안에 청와대에 상납한 금액과는 또 다른 별개의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밝혀졌던 돈과는 별개의 돈이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건데요. 예. 그동안 국정원이 외부로 특수활동비를 엉뚱하게 쓴 걸로 드러난 건 매달 1억 원씩 40여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의혹이 제기된 건 그 돈과는 별개로 최경환 의원 개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특활비가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를 검찰은 적극적으로 확인할 걸로 보이고 이게 확인이 되면 뇌물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실체에 대한 JTBC의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곡동 땅의 판매 대금이 다스로 들어가고 이 돈이 다시 BBK의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계속돼 왔습니다. 2007년 말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도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을 문제 삼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지난달 저희 보도로 2008년 다스와 관련된 120억 원 비자금의 존재는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취재 결과 2008년 초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비자금 수습 문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특검이 120억 원 비자금의 존재를 눈감아주었다는 증언도 새롭게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다스 120억 원 비자금 문건에 등장하는 차명 계좌 주인 17명. 이게 누구인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실체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BBK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은 다스와 관련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찾아냈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신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다스 간부 사원이었던 A씨와 세 사람만 모인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현재 다스 부사장인 이동영 씨는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이 전 대통령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은 비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동영이가 주로 얘기하는 편이었고 MB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횡령사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MB 입장에서도. 이어 동영 씨에게 다스에 입사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MB가.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줄곧 밝혀온 이 전 대통령이 당시 터진 회사 비자금 문제를 진두지휘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수차례 다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아왔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한 일이 잘 안 된다. 비즈니스 자꾸 딴지를 건다. 진짜 좀 해외 영업 쪽을 담당을 했는데 해외 시장 개척이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종로 쪽에 한옥에 좀 살았잖아요. 해외 사업 등 핵심 경영 전반을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직접 챙겼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으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2000년대 초 다스에 입사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2008년 초에 이명박 당선인이 수습을 직접 지시했다는 120억 원의 다스 비자금. 이 돈의 실체는 지난달 저희들의 비자금 문건 연속 보도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특검은 이 검은 돈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이 돈을 다스로 원상복구시켜 놓으라고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특검이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JTBC는 2008년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120억 원이 조성됐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7명 차명으로 관리된 돈 120억 원이 특정 기간에 모두 다스로 입금됐습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120억 원을 다스로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이제 확인서를 제출하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내부 관계자들은 이 120억 원이 다스로 다시 입금된 뒤 특검 수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스 전 핵심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끝난 뒤 이동영 부사장 등 새 경영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사장이 회계에서 120억 원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로 비자금 문제는 마무리됐고 이후 관련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는 당시 특검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저희는 120억 원 다스 비자금 문건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 여기에 등장하는 차명 계좌 주인 17명이 누구인지를 한 달 넘게 추적해왔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 17명이 누구인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우선 차명 계좌를 모으는 등 이를 주도한 사람은 다스의 핵심 납품회사의 경리과장인 이모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이 씨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이 돈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JTBC가 보도했던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문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17명. 다스는 이 17명의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계좌 43개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결과 이 문건에 등장하는 17명은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인 이모 씨와 그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JTBC에게 2003년 다스 격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돈을 좀 맡아서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현금과 수표 등으로 약 80억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이 돈은 주로 3개월짜리 단기 금융상품이나 예적금 중에서도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3년 80억 원이었던 원금은 5년 만에 120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이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120억 원 가운데 11억 7천만 원은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본인 명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씨의 형제와 이모 등 친인척 명의로 따로 차명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BBK 특검이 진행 중이던 2008년 초 다스 측이 요청해와 이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JTBC 보도대로 당시 다스는 이 돈을 마치 미국 법인에서 외상값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짜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특검의 요구대로 비자금을 회사로 돌려놓으면서 돈의 출처를 숨긴 겁니다. 전현직 다스 관계자들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양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단가를 좀 높게 쳐준다든가 아니면 가라 매출을 만든다든가 방법은 솔직히 무궁무진해요. 복세 다스 관계자들은 매년 약 15억에서 20억 원의 비자금이 이런 식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8년 초 특검 조사에서 해당 비자금이 드러난 뒤로는 이런 식의 비자금 조성은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것,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핵심에 2008년 특검이 찾아냈던 120억 원의 비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 보도에서 이 비자금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관리됐는지, 그리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돈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돈의 진짜 주인에 대한 문제겠죠. 현장 취재를 한 박창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창규 기자, 조금 전에 리포트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든 것이 있는데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스의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에 입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다스의 회장은 당시에도 이상은 회장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최대 주주고요. 당시에는 2대 주주였습니다. 이명박 당시 당선인은 다스 지분이 1%도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는 아버지가 아닌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에 가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예. 당시 자리에 동행했다는 다스 관계자는 이동영 씨가 다스에 가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이 당선인이 허락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부탁을 안 하고 이명박 당선인한테 부탁을 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과연 실소유주가 누구길래 회장인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에게 허락을 받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예.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120억 비자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이 조카를 다스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증언이긴 합니다만은 당선인 시절로 사실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이 당선인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또 역시 상식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다스 120억 비자금이 누구 돈인지는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BBK 특검이 이 돈의 흐름을 파악했지만 다스로 돌려놓으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후 추가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전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나서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인척 사이인 한 관계자는 평소 다스 운영에 관해서 집안 어른인 이 전 대통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른으로서 집안일을 챙겼다는 겁니다. 다스 당시 회장 이상은 회장이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집안 사이가 상당히 돈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가족 회의를 통해서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발언권이 컸다고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른으로서 집안일을 챙겼다는 건데요. 다른 가능성은 직접 회사 내부 문제를 챙길 만큼 다스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120억 원이 누구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네. 회계 전문가들은 법인의 비자금이라는 건 무조건 실소유자의 것으로 한다고 의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즉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일단 오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는 아시다시피 아직 누군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억 원의 주인도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 돈이 임원들이 만든 비자금이라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소유주가 아니라 임원들이 만든 돈이라면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이 만약에 소유주 모르게 돈을 챙긴다면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회계에 표시가 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이 120억 원은 제3자가 보면 회계 자료 안에 아무도 알 수 없게 숨겨놨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보면 이 돈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120억 원의 돈 주인을 찾는 작업이 곧 다스의 주인을 찾는 작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당시 특검은 왜 이 돈을 더 추적하지 않았는가? 사실 특검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 돈을 추적해야 되는 건데 네, 왜 맞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사실 특검 관계자에게 답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이 120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 액수라면 관련자들이 즉시 구속이 되고 중형을 살 수준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돈을 회사로 돌려놓으라고만 얘기했을 뿐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원들이 만든 비자금이라면 특검이 발견했을 때 임원들을 고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랬으면 다스와 비자금 때문에 특검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돈 주인이 누구길래 특검이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120억 원은 누구 것인지는 지금 뭐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 명의 다스 관계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형태로 돈을 챙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200원짜리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80억 원 정도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걸 다스 협력업체의 격리 담당 직원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예. 이 80억 원이 투자를 통해서 5년 만에 12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자, 근데 다스는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비자금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비슷한 일은 이 이후에는 다스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비자금이 수사기관에 들켰기 때문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으로 다스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스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게 이제는 곤란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다스가 비자금을 만들었던 방식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200원짜리를 샀다고 기록을 한 뒤에 100원을 빼돌리는 형태였습니다. 예. 즉 실제보다 지출이 많은 걸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히 순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다스가 이전과 매출은 큰 차이가 없지만 순이익은 확 늘어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즉 뒤집어서 말하면 늘어난 순이익만큼 이전에는 비슷한 수준의 비자금이 꾸준히 만들어져 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박창규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진 관련 속보로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은 여전히 지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아직 진행형이어서 어제 오후 규모 5.4의 본진 이후에 공식적으로 49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은 여전히 금이 가고 기울어져서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제 밤에 이어서 오늘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체육관 같은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는 시민들도 1,500명이 넘습니다. 먼저 진앙과 가장 가까운 포항시 홍해읍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택수 기자 나와 있죠. 여진이 계속됐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진은 계속됐지만 다행히 이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아파트, 이 도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피하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제도 피해 상황을 잘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상황이 더 심각한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취재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어제 지진이 일어났던 진앙에서 직선거리로 약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쪽 아래를 보시면요. 이렇게 도로 끝까지 약 100여 미터가 사실상 쩍 갈라졌습니다. 이 아래를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움푹 빠질 정도로 이렇게 깊게 패여 있고요. 손을 대기만 해도 콘크리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자, 직접 저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건물이나 주택 등의 피해 상황도 좀 알아보죠. 네, 이 도로 바로 옆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형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이 관계자를 오늘 제가 만나봤는데 지진이 있었을 때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주변에 다른 물류 창고들이 있어서 직접 돌아봤는데요. 한 곳의 경우에는 이 건물 외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곳이 있었고 또 인근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이 마당이 갈라지고 담벼락도 모두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추가 피해는 지금 뭐 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취재할수록 이렇게 좀 심각한 곳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하죠. 네, 우선 인명피해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모두 6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에 11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포항 흥해체육관을 비롯해서 모두 27곳의 임시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고 이곳에 주민 1,500여 명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이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건물 등과 관련된 피해도 1,300건이 넘게 접수가 돼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여진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특히 이제 세간의 뭐랄까 우려는 본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다시 말하면 어제의 지진이 전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본진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 여진이 계속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이곳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에 본진이 6.5 규모였는데 이틀 뒤에 이보다 더 큰 7.3 규모의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한데요. 특히 지난해 이 경주 지진도 1년 이상 여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여진의 경우에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보셨듯이 주택이고 상업 건물이고 무너지고 금간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은 지금 집에 머물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특히 해가 저물면서 불안한 마음에 다시 대피소로 돌아오는 이재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피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포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대피소라고 들었는데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군요. 네, 대피소가 마련된 이곳 흥해 실내체육관엔 대략 900명이 넘는 이재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이 트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주민들이 해가 저물면서 다시 불안한 마음에 대피소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쯤 규모 3.6의 꽤 강한 여진이 다시 한번 감지되면서 주민들의 공포가 더 커졌고 이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리고 있다는 게 대피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인근의 대도초등학교 대피소도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 이미 3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 뭐 저라도 이런 상황에서 밤에 집에 있기는 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근처 교회로 급히 대피한 한동대 학생들의 상황도 궁금하군요. 네, 어제 한동대 기숙사에서 인근 기쁨의 교회로 대피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교환 학생들입니다. 다른 한국 학생들과 달리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헝가리에서 온 한 학생은 가족들에게 안전하다고 알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동대 측은 학생들이 원하면 오늘까지 교회에서 더 머물게 하고 내일은 모두 기숙사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한동대 기숙사가 어저께 왜 그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데 아닙니까? 다른 기숙사가 또 있습니까? 그 외벽이 떨어져 나간 그 기숙사에서 대피한 학생들이고요. 대략 100여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에 다시 그 학생들을 복귀시킨다고요? 그 원래 한동대 측에서는 이틀에서 사흘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그 학생들 다시 기숙사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게 내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이군요. 돌아가도 불안할 것 같은데. 자, 대피소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재민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 어제부터 머물고 있는 78살 이희루 씨는 70년 가까이 살던 집이 이번 지진으로 무너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진으로 담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집이 거센 파도가 치듯 출렁이었다고 당시에 공포스러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70살 유창동 씨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상태여서 어제 미처 대피소로 오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곳을 찾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의료진들에게 수시로 신경안정제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대피소에는 고3 수험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원래 수능을 봐야 되는데 못 본 학생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 원래 오늘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고3 학생이 잠시 나와 있습니다. 잠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예. 고3 학생 오늘 시험을 보려다 못 본 학생인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건입니다. 아, 정보건 양. 대피소로는 언제 왔습니까? 어제 바로 네. 왔나요? 네, 어젯밤에 외할머니께서 여기 있으시다고 해서 연락받고 왔어요. 예. 밤새 또 오늘 낮 동안에도 여진이 계속됐기 때문에 잘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여진이 계속 났거든요. 이게 지진이 어때 예측할 수 없는 건데 계속 이렇게 지진이 나니까 좀 불안하고 좀 걱정돼요. 예. 방금도 여진을 느꼈습니까? 어느 정도로 느꼈습니까? 심하진 않고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였어요. 지금 사람들도 다 느꼈고요. 예.
지금 모여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 계시긴 하지만 그나저나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마음이 좀 불안정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여기 학생들은 지금 겨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본다고 해도 제대로 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는 뭐 저 학원에서 일주일치 특강까지 한다고 지금 마케팅에 들어가고 난리인데 정작 지금 그 포항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불안해서 책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지금 다 금가고 난리 나가지고 예. 오늘도 여기서 자고 갈 거거든요. 언제 예.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정복원 양 그래도 마음을 잘 다잡고 시험 준비 잘 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현장을 연결했지만 포항 시내는 곳곳에서 주택과 아파트가 갈라지고 뒤틀렸습니다. 집인지 폐허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 윤두열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포항 시내에 있는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진으로 기둥이 모두 뒤틀리면서 철근이 모두 드러나 있고 붕괴 위험 때문에 철봉을 세워서 건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흥해읍뿐만 아니라 꽤 멀리 떨어진 포항 시내 곳곳에 지진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주택, 빌라, 아파트 할 것 없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뒤틀렸습니다. 집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부엌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집기류가 모두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 안은 더 심각합니다. 보시면 책장이 아예 침대 위로 쓰러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뛰어와 집 앞을 서성여 보지만 눈앞에 집을 두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집 못 들어갈 것 같아. 포항 시민들에게 이제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208채의 주택이 무너지거나 파손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작년에 큰 지진을 겪은 경주 시민들은 이번 지진에도 많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진 대처를 나름대로 잘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피를 했고 시 당국은 경주보다 피해가 집중된 포항시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유치원생들이 줄지어 출입문을 향해 뛰어갑니다. 70여 명이 건물을 빠져나가는데 10초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상벨이 울린 초등학교에선 전교생이 순식간에 운동장으로 모여듭니다. 중앙현관에선 교사들이 침착하게 학생들을 건물 밖으로 인도합니다. 지난해 규모 5.8 지진과 달리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2달에 한 번꼴로 해온 지진 대피 훈련이 도움이 됐던 겁니다. 비상벨을 울리면 책상에 들어갔다가 운동장으로 나와서 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건물 안에 안 들어가고. 저희가 항상 훈련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이제 익었는 것 같습니다. 보름 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진 대비 훈련까지 한 경주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재해 구호 물품도 지난해 1000명분에서 올해 10,000명분으로 10배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포항시에 지난해 지진을 수습했던 공무원을 급파하고 모포 천장도 지원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예, 부산 시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모두들 파란 헬멧을 쓰고 파출소로 대비하는 모습인데 보면 좀 짠하기도 하죠. 이 어린이집에선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잘 했다고 하는군요. 사실 대피라고 해서 급하게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피 과정에서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서효정 기자가 직접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진 당시 CCTV 영상입니다. 갑작스런 흔들림에 놀란 사람들이 곧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보다도 떨어지거나 깨지는 물건에 맞거나 한꺼번에 나가려다 다칠 위험이 더 높습니다. 1분에서 2분가량 강한 지진이 이어지는 동안은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제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보다 조금 큰 규모인 진도 6.0의 지진이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석과 같은 푹신한 것을 머리에 감싼 뒤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기둥을 잡고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지진이 멎으면 이렇게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한 뒤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건물 복도가 정전이 되면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벽면을 짚고 또 한쪽 손으로는 머리를 보호한 채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잔해물들이 아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건물 근처에 있기보다는 넓은 공터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벽이 무너지거나 창문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정부는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 재난 지역이 되더라도 이재민들이 받을 지원금은 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에 경주 지진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 사이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에선 주택 1,200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900만 원, 일부 파손되면 100만 원의 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제대로 수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2003년부터 동결돼 14년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재민도 많지 않습니다. 지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재물보험에 지진 특약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나 사업체에 특화된 상품이어서 도시거주자의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지진으로 떨어져 내린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에 파손된 자동차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이 약관에 지진 같은 천재지변에 따른 파손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충북 지역 집중호우를 계기로 재난지원체계 개선안을 내놨지만 주로 재난지역 범위를 넓히고 침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 전반에 걸쳐 보다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날은 12월 6일에서 12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국의 4년제 대학 수시와 정시 모집 일정도 차례로 일주일씩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학원들은 일주일 특강을 준비했다며 지진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또 수능에서 해방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계획했던 여러 일정도 틀어지면서 여행사, 음식점들도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먼저 교육부 나가 있는 유한울 기자 연결하죠. 유한울 기자, 어제 수능을 일주일 미루겠다고 발표한 직후만 해도 입시 일정을 좀 최대한 맞춰보겠다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바뀐 거죠? 네, 교육부는 어제 저녁 수능 연기를 결정한 직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 대교협과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수능 성적 발표를 원래 예정됐던 다음 달 6일에 진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시와 수시 일정도 일제히 한 주씩 수년됐습니다. 사실 오늘로 계획됐던 일부 대학의 수시 1차 합격자 발표는 이미 심사가 끝나서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할 경우 다른 대학 전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수험생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역시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고 대교협 측은 밝혔습니다. 바뀐 일정은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나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 포항 지역 고사장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나오는데 이 지역 수험생들에 대한 대책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우선 포항 지역 고사장을 그대로 사용할지 오는 18일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지역, 즉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포항의 다른 지역 고사장은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데 이 정확한 정보는 오는 21일 수험생들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험 보려고 휴가 내고 나온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수능을 치를 군 장병들은 개인 휴가를 내고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수능 전에 복귀를 해야 해서 지금 강제 재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방부는 다음 주 최대 4일의 공가, 그러니까 공식적 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휴가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수험표를 다시 발부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또 예비 소집은 한 번 더 하는 건지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교육부는 추가적인 예비 소집이나 수험표 재발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제 받은 수험표를 잘 보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은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수험번호나 고사장 위치가 수능 일주일 전에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현재 마련 중입니다. 네, 교육부에서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지가 있는 곳에는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장한 경찰관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지를 지키기 위한 비상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능 시험지 보관 장소입니다. 의경 4명이 짝을 지어 주변을 살피고 무장한 경찰들이 순찰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2명이었던 24시간 경비 인력은 2배가 됐고 보관 장소 주변에 있는 지구대의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춘천지구대하고 긴밀하게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받고 우리가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험지 보관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출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전국 85개 시험지 보관소에 2교대로 경찰 4명을 배치했습니다. 보관소뿐 아니라 출제본부와 인쇄본부 등을 포함해 일주일 동안 2,500명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2년 시험지 도난으로 입시가 미뤄졌던 전례가 있는 만큼 보안 유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13일부터 합숙을 시작한 출제위원 500여 명과 인쇄위원 180여 명도 다음 주까지 사실상 감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출제위원, 인쇄위원 등 관련 참여자들이 합도 연장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차분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봉인된 시험지는 수능이 치러지는 이달 23일 새벽 4시에 전국 고사장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혼란스러워할 수험생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미 내다버린 책을 다시 찾으려고 한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또 휴가를 내고 수능을 보려던 군인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수능 연기가 발표된 직후 경남의 한 외구입니다. 교실마다 학생들이 마대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뒤집니다. 이게 뭔 난리야 진짜. 급하게 나온 듯 맨발인 학생들도 보입니다. 저희가 휴대자루에 책을 다 버렸었는데 다음 달에 이미 든 친구도 있고 한데 발표를 갑자기 하신 거잖아요. 애를 울고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제 서울의 한 입시학원은 아예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뒀습니다. 학생들이 버리고 간 교재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안녕해야 된다 좀 잘하고. 오늘 오전 한 입시학원 창고의 경우 교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피곤했는데 그냥 아침부터 다시 나가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좀 기분도 이상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부 군인 수험생들은 수능을 위해 휴가를 신청해 나왔지만 정작 수능이 연기되자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9시에 갑자기 연락 왔더라고요. 아무런 대책 없이 휴가는 썼거든요. 혼란이
논란이 커지자 오늘 국방부는 수능을 보는 군인들에게 휴가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수험생들은 시험뿐 아니라 계획해놓았던 다른 일정들도 전부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이나 공연업계, 성형외과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남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3 동생의 수능이 끝나면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던 일본 여행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인턴 기간 중인 김 씨는 가족 여행에 맞춰 휴가 날짜까지 받아놨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이 수능 날인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갈 수 있겠냐고 하셔서 취소를 하셨고 저는 위약금 때문에 혼자라도 가야 되는지. 여행사엔 관련 문의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일부 여행사는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 1인에 한해 수수료 없이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연기된 만큼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고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도 예약 변경 문의가 많았습니다. 점을 뽑는다든지 그다음에 여드름 치료, 그다음에 여드름 흉터 자국 없애는 거. 지금 예약 환자들이 조금씩 일주일 뒤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수능 특수를 기대하던 각종 공연과 이벤트 업계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콘서트표를 양도한다는 글도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학원가도 어수선했습니다. 강사들은 수능 끝나고 가려던 해외 연수를 취소했고 입시 설명회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일주일 특강을 열겠다며 지진 마케팅을 벌인 곳도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역 인근의 한 대형 입시학원입니다. 아침부터 수험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종로학원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학생들 와서 자습하는 건 가능하고요. 원래대로라면 텅 비었을 강의실 칠판엔 다시 수능이 일주일 남았다는 글귀가 적혔습니다. 선생님들 해외 연수 등이 있습니다. 해외 연수 일정도 어저께부로 전면 취소를 했고 수능 이후에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입시 설명회는 일단 취소가 불가피했고 원래는 오늘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야 할 이곳 강의실들은 보시다시피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다시 재수생들의 독서실이 됐습니다. 한동안 혼란에 빠졌던 수험생들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많이 속상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포항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막 불안할 것 같고 이해도 가고 해서 그냥 일주일 열심히 보내려고요. 강남 대치동 학원들에도 하루 종일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어머님들이 먼저 전화해서 특강이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수능의 감각을 아이들이 놓치면 안 되니까 무료 특강으로 해서 좋은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일부 업체에서는 일주일 단위 특강을 개설하고 지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등의 마케팅을 펼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전달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건들의 증거 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47건 가운데 13건만을 불법 유출된 비밀로 봤는데 저희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태블릿 PC 속의 비밀 문건 3건은 모두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태블릿 PC 감정을 신청하거나 조작설 등을 거론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 세력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판결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건넨 비밀 문건 47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외장하드 속 문건 33건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들은 당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을 근거로 최 씨 거주지에서 압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레스된 연설문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이 입수 과정부터 문건 내용까지 절차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던 태블릿 PC 속 문건들은 전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해당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 씨가 아닌 신혜원 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변희재 씨는 지난해 JTBC 보도 이후 줄곧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두 사람의 주장이 무색하게 된 겁니다. 판결문에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나 문건의 증거 능력을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 측은 아직도 조작설 등을 조장하며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까지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사흘 전에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넘어올 당시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걸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공동경비구역 내 교전 수칙까지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교전 수칙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청와대 측이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촉발된 교전수칙 개정 논란에 우리 정부가 개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 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엔사 권한이라 우리 정부가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북한군 귀순 당시 우리 측의 대응이 교전수칙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확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응사를 안 한 겁니다. 회담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맞춤식 경계를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고 사격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유엔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전격 취소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귀순병사 의료진은 2차 수술 합병증은 없다며 맥박 등 여러 수치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을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지만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본인에 대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부자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신학대 모임인 전국신학대학원 연합회가 세습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기도회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 재판국은 오늘 오전에 세습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첫 번째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장로회 신학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도회에는 500여 명이 넘는 신학생과 교인들이 몰렸습니다. 당초 예상 인원의 2배가 훌쩍 넘는 숫자였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 부자의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다른 지역 신학대학생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에서 세습 반대 서명운동과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부산 장신대, 다음 주 광주의 호남 신학대 등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 산하 신학대학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교단의 최고 상위기구인 총회 입장에도 이런 여론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총회는 그제 임원회의에서 교단 헌법 내 세습 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조문 자체가 살아있고 또 그 법은 지켜진 대로 하는 게 지금 총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한 해석을 해준 것은 참 고무적인 해석이라고. 총회 재판국도 소송이 제기된 뒤 6일 만인 오늘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일부 목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 김하나 담임 목사의 임명한 건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무효라는 겁니다. 총회 재판국 위원 15명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참사 이후 3년 7개월, 세월호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결국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낡고 삭은 세월호만큼이나 몸과 마음이 성한 곳 없는 가족들은 내일 모레 위령제를 마지막으로 세월호 곁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기다렸던 5명의 미수습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수색 작업은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허허로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목포신항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8개월 동안 함께한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는요, 지금도 꿈 같아요. 솔직히 자식을 포기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미수습자라는 이 타이틀 참 얼른 지워버리고 싶은데. 현철이와 영윤이 아버지는 오랜만에 진도 팽목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 어디선가 듣고 있을 아이에게 말합니다.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렇게 보내줘서 미안하고. 찾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한참 동안 먼 바다를 바라보지만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양승진 선생님 부인은 오늘도 희생자 유류품 보관소를 향합니다. 남편 유해 대신 가방이나 신발이라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입관 할 때 당신이 신고 간 신발이나 이런 유류품 찾으면은 거기다 함께 넣어주려고.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늘 간직하던 공무원증은 이제 남편을 기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6일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8개월째. 남현철 학생, 박정임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가족들은 목포신항을 떠납니다. 그토록 돌아오길 바랐지만 참사 희생자 304명 중 5명은 미수습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그것도 다 잊혀져요. 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세월호를.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지겠죠. JTBC 이상엽입니다. 이로써 참사 3년 7개월 만에 가족들은 세월호 곁을 떠납니다.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세월호는 한국 사회를 부끄러움과 미안함, 또 참담함으로 관통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감정을 느낀 모든 이들을 연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야말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기타를 잘 치고 음악을 좋아했던 남현철 군, 운동을 잘해서 체대 진학이 꿈이었던 박영인 군, 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주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던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감귤 농사를 지으러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권재근 씨와 당시 불과 7살이던 아들 권혁규 군, 이들 5사람들의 미수습자들이 언젠가는 꼭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그 가족분들이 끝내는 위로받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의 앵커 브리핑은 따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 의혹을 2부에서도 집중 보도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Without you, I might sleep away all
예,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일부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이 돈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40여억 원처럼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추가로 일부에서 나누지 않은 얘기를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당시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경제부총리를 맡았을 때입니다. 검찰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에 이 전 원장을 상대로도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금액은 1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억대의 금액이 넘어간 만큼 단순한 떡값이 아닌 대가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장관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건네며 이른바 예산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실제 이 전 실장은 이 전 원장에게 예산을 따내려면 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은 후 경제부총리까지 지내며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돈의 전달 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에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추가로 상납된 정황이 드러난 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친박의 핵심이자 지난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기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돈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억 원이라는 액수가 그 자체로도 사실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뇌물이냐 단순 금품 수수냐 예. 차이는 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검찰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됐다는 40억 원처럼 이 돈 역시, 이 1억 원 역시 뇌물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가성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돈 수수 시점이 경제부총리 시절이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요. 일단 금액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흔히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 주장하는 소위 떡값. 물론 이 국정원의 특활비로 경제부총리에게 떡값을 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예. 지금 드러난 것처럼 전체 금액이 1억여 원이라면 이 단순한 떡값으로도 볼 수 없는 액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직무 관련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일 때 돈이 건너갔다.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이 기조실장의 주도로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면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예산 로비 성격이 크다. 예. 그게 바로 대가성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비 관련해서요. 뇌물은요.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 뇌물 혐의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금액 그리고 서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미 돈 전달 안에 사실상 이 청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성 부분이 더욱 명확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 그 김영란법 그 당시엔 물론 없었습니다만 예. 김영란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 지금 서복현 기자가 저한테 밥을 한번 사도 이게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되는 마당인데 예. 이런 관계에서 1억 원씩이나 왔다 갔다 했으면 그게 어떻게 뇌물 혐의를 안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당시 국정원 상황이 어땠습니까? 분위기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전임이 바로 남재준 원장이었는데요. 예. 2014년 5월 달에 사실상 경질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발표가 2014년 4월에 있었고 5월에 경질되고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이 됐는데요.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조차도 국무회의에서
직접 국민들께 심력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성 발언까지 했거든요. 예. 이런 비난 여론이 국정원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번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실제로 2014년보다 2015년, 2016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더 늘었습니다. 줄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최경환 의원에게 갔다는 1억 원의 사용처 수사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는 돈이 뭐 통치자금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 통치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반론은 설득력은 이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통상 뇌물 사건에서요. 사용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았는지 혹은 직원들 회식비를 썼는지 그 사용처는 뇌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용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뭐 그 대통령이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게다가 이제 부총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더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통치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가 돈을 받았다면 이건 뭐 통치자금이라 이런 해명도 사실상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검찰은 돈 전달 여부 그 경위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용처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당시에 경제부총리이기도 하지만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도 역시 키맨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물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 최 의원에 대한 특활비 상납 수사도 사실상 이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상납, 그리고 청와대 여론조사비 상납, 그리고 이번에 최 의원에 대한 상납 의혹까지 모두 개입한 4년 내내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했습니다. 또 처음에 돈 전달을 건의한 인물도 바로 이 전 실장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승인했던 이 전 원장보다도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했던 이 전 실장이 더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부총리란 자리도 자리지만 무엇보다 또 친박이기도 해서 돈이 오갔다면 또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최 의원을 보면요. 핵심 친박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부총리를 했거든요. 지난 정부의 핵심 실세다 이런 분석이 전혀 틀리지가 않죠.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이 핵심 실세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통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최 의원의 공직자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정치권에도 상당히 좀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내부 사정만 봐도 홍준표 대표는 이 친박인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서 각을 세웠고 당은 자진탈당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후로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 지금 현재로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데 이번에 이 최 의원에 대한 수수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 의원 친박 핵심인 친박 핵심인 최 의원에게 갔다는 돈이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정치권에 흘러갔다 이런 것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는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최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당시에 특검에서 밝혀낸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의 수습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수사에 나선 특검이 당시 이 비자금의 존재를 덮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죠. 17명 차명 계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17명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조성된 비자금의 실체와 그 전후 맥락을 이한길 기자가 정리해드리고 이 내용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씨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다스 간부 사원 A씨를 포함해 3사람만 모인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특검팀에서 찾은 비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동형이가 주로 얘기하는 편이었고 MB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횡령 사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MB 입장에서도. 이명박 당시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동영 씨에게 다스에 입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는 그 얘기를 해요. MB가.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렇게 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줄곧 밝혀온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다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다스 내부 문건에는 계좌 주인의 이름과 금액, 그리고 2008년 초 이 돈이 다스로 옮겨지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문건에 등장하는 17명은 다스의 협력업체 직원인 이모 씨와 이 씨의 친인척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JTBC에게 2003년 다스 격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돈을 좀 맡아서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현금과 수표 등으로 약 80억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씨는 120억 원 가운데 11억 7천만 원은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본인 명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씨의 형제와 이모 등 친인척 명의로 따로 차명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80억 원이던 비자금은 5년 만에 1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현직 다스 관계자들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양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단가를 좀 높게 쳐준다든가 아니면 가라 매출을 만든다든가 방법은 솔직히 무궁무진해요.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이제 확인서를 제출하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BBK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는 돈을 되돌려받아 회사 장부에 편입시켰습니다. 당시 다스는 이 돈을 마치 미국 법인에서 외상값을 돌려받은 것처럼 가짜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박창규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는데 일부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들을 좀 함께 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면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조카와 다스 관계자를 시내 모처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네.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다스 관계자는 안가에서 만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당선인이 청와대 근처의 안가로 조카 이동영 씨와 다스 핵심 관계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특검이 발견한 120억 원 다스 비자금 문제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는 아버지가 아닌 이 당선인에게 다스에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또 비자금 문제를 잘 정리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 안가라는 게 그 당선인이 예를 들면 청와대 안가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아직 부임도 안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안가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안가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회사 업무 관련 보고를 한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관계자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 현안이나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해외 영업 계획이나 자금 문제 같은 회사 내부 현안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한 인척은 집안 어른으로 조언을 자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집안 어른의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예. 마치 경영자가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모양새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120억 그 비자금을 밝혀냈을 때 17명의 차명 계좌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주인들이 다 밝혀졌다면서요? 네, 실제 주인들이 다 밝혀졌는데요. 예. 진짜 계좌 주인들을 확인을 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체 흐름을 파악했다는 얘기가 예. 되겠습니다. 잠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 주인이라는 것은 그 차명이 네. 누구냐? 네, 차명 계좌의 주인. 예, 그 차명이 네. 누구의 이름이냐 하는 것이죠. 네, 예, 네. 계속해 주시죠. 네, 17명은 다스 납품업체의 격리과 직원과 그 큰형 그리고 친척들이었습니다. 예. 또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한 명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 이름으로 80억 원을 나눠서 입금을 하고 5년 동안 투자를 통해서 120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예. 이 돈은 당초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형태로 마련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일부에서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증이 생긴 것이 이게 저희가 보도한 대로 17명 차명으로 관리가 됐다면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은 전혀 발견을 못하는 겁니까? 네, 다스 납품업체 격리 담당 직원은 이 120억 원을 10억 원 밑으로 나눠서 17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예. 정기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스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추적을 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개인 금융자산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국세청이 추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억 원 밑으로 모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예. 국세청이 따로 추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비자금 관리 형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120억 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것인가? 그 구조를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해외에서 사면서 200원짜리로 샀다고 기록을 한 뒤에 100원을 빼돌리는 형태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이긴 합니다. 네, 국내 물건이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비자금을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보다 지출이 많은 걸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다스의 순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다스가 이전과 매출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순이익은 확 늘어납니다. 예. 뒤집어서 말하면 그동안 비자금을 만들어 온 만큼 이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비자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순이익이 늘었다고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건 말씀드리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혹을 당연히 네, 가질 수 맞습니다.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비자금 120억 원이 드러난 이후에 추가로 이건 뭐 비자금을 더 만들었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보면. 네, 저희 얘기가 아니라 다스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예. 특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었는데요. 다스 관계자들은 그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단 수사기관에 한번 적발이 됐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비자금을 만들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비자금을 다스를 통해서는 만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시 지진이 난 포항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건물과 도로 피해를 현장에서 전해드렸죠.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이 도처에 있습니다. 쓰러지고 휘어진 건물들은 오늘 내내 수리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죠. 조민중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진앙에서 한 6km 떨어져 있는 포항시 장성동의 한 건물 앞입니다. 이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기둥으로만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형태인데요. 1층에는 아무런 벽이 없이 기둥만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 기둥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져 있고요. 기둥 안에 있는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이 네. 때문에 이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보수가 좀 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안전을 위해 좀 더 굵은 철골로 건물 아래를 받쳐 보강을 했는데요. 여전히 부실해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건물을 비롯해 오늘 포항 시내 곳곳에서는 정비 작업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여진에 작업 속도가 늦은 편입니다. 날도 어두워져 일부 작업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 상태는 어떤지 다른 피해 상황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오후 5시 현재 62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51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면사무소와 공원 등 33개 공공시설에서 균열이 발견됐고요. 문화재도 전날보다 6건 늘어난 23곳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도 전날보다 늘어난 1,293건이 발견됐는데요. 이 중 주택 피해가 1,20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민 수는 1,560명으로 공식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한 집계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민중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어제 출연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가 이번 포항 지진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인근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뜨거운 곳으로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하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지열발전소의 원리인데요. 이 과정에서 땅속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전문 용어로 수압 파쇄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주변에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을 이진한 교수는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진한 교수는 포항 바로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일 아침에도 예고를 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의 가설이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교수의 얘기였고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 내용들이 좀 운이가 돼서 오늘은 반론을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프로젝트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단의 윤운상 단장을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윤운상입니다. 우선 포항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은 무관하다라는 이진한 교수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오늘 냈습니다. 무관하다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예, 어제 이진한 교수님께서는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현재 진행 상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열발전 사업이 포항 지진을 유발시켰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한마디로 근본 포항 지진 발생은 지열발전 사업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단적으로 지열발전에서 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수리 자극, 사실은 수압 파쇄가 아니라 저희는 수리 자극을 하는데요. 예. 수리 자극을 위해서 물을 주입하는 동안에 또는 그 직후 수일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유발 지진은 주입 시험하고 시기 뚜렷한 상관성을 가집니다. 예. 근데 저희 지열발전 현장은 지난 9월에 모든 시험을 마치고 생산 준비를 위해서 지금 2달간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연구단의 정밀 관측망에서 뚜렷한 지진 활동이 관측되지도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입 시험이 끝나고 아무런 활동 없이 2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근본 포항 지진은 저희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물을 넣고 이런 그 압력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요지이긴 한데 그 물을 넣어서 파쇄하는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느냐 하는 반론도 저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면 주변 15km까지도 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 이게 그 2년 전에 사이언스지에 실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규모 5.6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내용도 소개가 되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실제로 그 땅을 지금 저희가 시추정 자체가 한 20cm 직경의 그 시추정인데요. 네네. 이런 시추정을 파는 것 자체로 이런 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얼마나 강한 수압을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집어넣느냐에 의해서 사실은 지진 규모나 이런 것들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집어넣은 예를 들어서 그때 언급하셨던 미국이나 이런 데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몇백만 톤의 어떤 물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예.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아주 약소한 수준의 수리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지열발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규모로 따지면 3 정도 그 정도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물을 넣는 양에 따라서 뭐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것도 혹시 네. 저쪽에서도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취재진이 지열발전 프로젝트 현장 근처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제 워낙 이게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진 당시에 갈라진 땅 사이로 물이 흘러나온 게 보였다. 이거 저희가 영상을 잠깐 좀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시다면 봐주시죠. 즉 갈라진 틈으로 물이 나온 게 보였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수압 파쇄를 할 때 넣었던 물이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4.5km 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때 들어갔던 물이 지진으로 인해서 나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진한 교수 팀의 다른 교수는 그것이 바로 그 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앞서 2달 동안 현장을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열발전에서 유발 지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떤 액티비티, 즉 물을 주입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이벤트로 발생하는 것이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거나 또는 물을 집어넣고 나서
중단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입구를 막았을 때 이제 지진이 연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물을 주입한 다음에 주입수의 입구를 개방한 상태로 지금 2달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입되어 있는 물이 현재 지상으로 배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시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지금 내려가신 교수 팀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본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혹시 또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게 뭐 사실 지진이 일어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늘 이렇게 학설도 부딪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반론이 어떤 것인가를 충실히 좀 담아드리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윤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비하인드 뉴스를 잠깐 좀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하루는 못했습니다. 예, 오늘 첫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오늘 첫 키워드는 나는 부하가 아니다입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말인데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포항 지진 현장을 찾았고 그 뒤에 장소 이동을 하기 전에 김 의원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김태형가 반성 많이 했네. 예, 김 의원에게 반성을 많이 했네라고 했고요. 그러자 홍 대표가 간 뒤에 기자들이 김태흠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오후 일정도 홍 대표와 동행하냐 하니까 김 의원이 내가 홍 대표 꼬붕은 아니지 않느냐. 반성은 홍 대표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단어 직접 쓴 모양이죠? 예, 꼬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태현 최고위원은 이른바 강선 친박계로 불려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당하는 과정 그리고 바른정당 복당파들이 오는 과정에서도 홍준표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저 발언을 두고 언론에서는 신경전이 여전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꼬붕이란 단어가 조금 아까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그 단어가 뭐 자주 쓰이는 단어라면서요. 이게 원래 일본어라면서요? 예. 꼬붕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일본어고요. 발음 그대로입니다. 코붕으로 발음이 되고 원래 부하나 수양아들 뜻이 있는데 흔히 아랫사람을 낮춰서 부릅니다. 영화의 명대사였던 시다바리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둘 다 권장할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시 상황을 김태흠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김 의원은 신경전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고 홍 대표와 나는 악감정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화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는 웃으면서 어깨를 툭툭 쳤지만 당시에 김 의원의 표정은 그리 밝진 않아 보였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이후 홍준표 대표가 빠르게 당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강연에서 이른바 친박계를 겨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파에 개노릇이나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건 국정은 아닙니다. 예, 홍 대표는 개파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했고요. 이전에는 이른바 친박을 향해서 곤충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보다는 좀 순화됐습니다. 예. 순화된 겁니까? 절지동물이었는데 척추동물로 지금은 올라왔습니다. 예. 그게 순화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내용 들어봤더니 아무튼 김태흠 의원이 비하인드 뉴스에 요청한 게 있다면서요? 예. 그제 비하인드 보도였었는데요. 흥진호 선원들이 나왔을 때 김태흠 의원의 질문을 보도했는데 당시 선원에게 왜 가족에게 연락 안 했냐라고 제가 보도를 했는데 김태흠 의원이 당시 선원이 아니고 선주였다. 옛 흥진호 선장인데 선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당시 질문의 대상은 배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장에게도 실제 배에 타고 있던 선장에게 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건 다른 의원이 했었고요. 김태흠 의원이 본인이 한 질문은 아니다.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그래서 정정을 합니다. 제가 혼동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평소의 생각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에게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표현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예. 직접 누구를 대상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바른정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박지원 의원에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발언이 엉겹결에 좀 세게 나온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예. 박지원 의원은 평소의 생각이다라고 아. 얘기했고요. 중도 보수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당히 격한 표현을 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오는 단어들이 뭐 꼬붕, 개. 그죠? 사실, 예, 뭐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반응은 나왔습니까? 안 대표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오후 있었던 특강에서 안철수 대표가 합리적 개혁 세력과의 연대 그리고 통합의 빅텐트를 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영호남 대통합의 길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 얘기는 해석하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생각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당 진로를 놓고 경론,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사실 안철수 대표 측 의원 서너 명 그리고 호남 중진 여러 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는 이 진로에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그가 말을 못한 이유입니다. 뭘까요? 어제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다가 귀국을 했는데요. 예. 요즘 부쩍 발언이 많아졌지만 어제는 예상과 달리 별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날씨가 춥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거의 20초 만에 공항을 출국장에서 나온 뒤에 바로 공항을 떠났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떠난 뒤에 기자들이 보니까 전 대통령의 입이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항에서 저렇게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은 이동관 전 수석에게 뭐라도 하나 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동관 전 수석이 예전에 출국을 할 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예. 나를 태워 가야지. 대답을 전혀 않고 아직 있다가 말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좀 비켜. 차를 찾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 차가 떠나버린 모양이군요. 예. 본인을 태우고 갈 차가 어디 있는지 찾는 모습만 보였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동관 전 수석이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겠다. 쫓기다 보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자 기자들이 숨 고르고 얘기하세요라고 했는데 숨 고르고도 한 얘기는 딱 하나. 이번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 이 얘기 딱 하나만 하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뉴스룸에선 다스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려지면서 오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다행히 지진이 난 포항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포항은 아침에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대피해 계신 분들은 담요나 따뜻한 음식으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며